안녕하십니까, 유일입니다. 역사의 변곡점 이제 67번째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 북한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편에서는 해방 공간에서 북한에서 어떠한 권력들이 있었는가, 그런 집단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두 번째 편에서는 숙청 또 숙청이라고 하는 약간 자극적인 제목으로 숙청을 통해서 김일성이 어떻게 권력을 독점해 나가는가 하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편에서는 북한의 지도 이념, 그러니까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그 과정과 더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 편 네 번째 편에서는 경제 이야기 했었죠. 북한의 전후 복구 과정을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이 다섯 번째 편으로서요. 북한으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세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세습 그리고 핵개발 얘기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핵개발 얘기가 조금 복잡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 다음에 핵개발 얘기는 번외편으로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은 3대에 걸친 세습,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세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으로 이어졌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김정은의 세습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추측과 카드라, 그리고 그냥 자기의 희망 섞인 얘기들만 많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아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김정은으로의 세습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세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다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단지 그것이 김정은일 것이냐, 그리고 김정은이 세습을 했을 경우에 주로 장성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김정은의 그 통치 형태가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좀 마이너한 것들에 대해서만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정보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는 그랬는데요. 원래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세습은 생각보다 얘기가 상당히 깊습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로 그 전에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북한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 편에서 숙청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첫 번째 편에서는 해방공간 북한에서 권력이 어떻게 분점되고 있었는가도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시 김일성은 이른바 만주파라고 하는 집단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련 입장에서 가장 적합해서 선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지금 북한에서 만주파를 만주파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만주파는요, 신성 불가침 집단입니다. 김일성, 김책, 또 최용근은 조금 다르지만 보통 그쪽으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최현, 김일,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요, 항일빨치산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내용을 알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항일빨치산과는 꽤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 잠시만 하죠. 김책의 경우 지금도 북한 최고의 공과대학이 김책공대 아닙니까?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전쟁 도중에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과로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책의 아들 2명 중에서 둘째 번 아들은 숙청당했습니다. 이게 왜 숙청을 당했느냐 하면요, 121 사태, 즉 김신조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장남 김국태는 김정은 정권 때까지 내각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노환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김국태의 딸과 사위도 지금 북한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집안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최용근은 전혀 다른 인물이죠. 중국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동안 제가 설명드리면서 굳이 북한 얘기가 아니더라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김일성 입장에서 최용근이 꼭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상당히 껄끄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손댈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최현, 이 사람은요, 아들이 지금도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최룡해의 아버지입니다. 최룡해 본명이 최근권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네요. 최현의 본명이 최근권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 최화심, 이 이름도 원래 이름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최화심이 홍범도 부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일의 본명, 이 사람은 원래 김일은 박덕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또한 아들과 딸이 그 이후에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오백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본명이 오수현입니다. 왜 오백룡 얘기를 하느냐면요, 오백룡의 일가가 그 오해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망명해가지고 국회의원까지 되었던 태영호 의원이 있죠. 태영호 의원의 부인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데 아무튼 만주파, 북한에서 말할 때 항일빨치산파, 이 가문은 북한에서 지금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북한에서 김일성 가문은 신성 불가침한 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인간 영역에서 제일 윗단계가 바로 항일빨치산 계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김일성이 완전한 권력 쥐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한번 생각해 보죠. 북한에서 있었던 권력 집단 중 하나였던 남노당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죠?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만 거의 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에 줄을 대고 있던 연안파, 그리고 허가이, 이 사람 이름이 허시의 가이가 아닙니다. 허가이라고 해서 러시아어입니다. 허가이 등으로 대표되는 소련파의 경우에 뭐 자살한 사람도 있고 뭐 아주 힘든 시기를 다들 겪었죠. 하지만 대놓고 처형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요, 북한에서 높은 공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적, 소련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김일성이 비난했죠.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김일성은 이들을 숙청시켰고 이제 김일성 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체제는 만들어졌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세습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세습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습을 영어로 desc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상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거는 영어로 inheritance라고 합니다. 두 단어의 어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원래 세습을 뜻하는 descent라고 하는 건 중세 프랑스어에서 descend에서 온 것으로서요, 대략 한 14세기경부터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genealogical, 즉 가계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속이라고 하는 말에는 가계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북한의 세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속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장점은 있습니다. 전 무조건 나쁜 것은 없거든요. 특히 정책 방향의 일관성 유지, 이거는 어떤 다른 체제보다 우월하죠. 그리고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혼란이 아주 적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만 봐도 알듯이 한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습이 왜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가? 이게 바로 르네상스, 그리고 그 이후 발전하기 시작한 천부인권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천부인권이 평등의식으로 발전하고 이에 따라 권력의 세습이 부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문명사회에서는 이미 다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하부구조 분석으로도 세습이 생각만큼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보통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하나는 세습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시작된 것이 프랑스 대혁명이죠. 예, 그렇게 해서 프랑스는 지금까지 중간에 뭐 왕정복고라든지 뭐 황제가 잠시 올라왔지만 기본적으로 공화국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도 프랑스는 공화국입니다. 또 하나는요, 세습은 인정하되
세습이 가지는 폐해를 없애버리는 방식입니다. 입헌 군주국들이죠. 그러니까 바로 가까이 있는 일본 천황이 세습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천황이 뭐 어떤 행정적인 실권을 가지지는 못하죠. 그리고 영국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권력 세습과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뭐 세습이라는 현상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습을 하는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반대로 봅니다. 북한이 이러해서 세습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리고 세계적으로 나오는 많은 연구들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보는 것이요. 세습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식에게 좋은 자리나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습을 하고 싶은데 그 정당성을 어떠한 이유들이 제공했는가 라는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특히 김정일의 세습과 관련해 가지고 김정일이 세습 과정에서 뭐 이런 뭐 직책을 맡아서 뭐 정보를 뭐 움켜쥐고 뭐 사로청을 통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조직을 뭐 관장하게 되고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반대로 봅니다. 세습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 세습자가 어디를 가든 그 부서가 중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조직이. 그리고 어떤 직책으로 가든 그 직책이 가장 노른자의 직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김정일이 만약에 아주 뭐 지방의 흐름한 공장의 지도자로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지방 자체가 평양과 맞먹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 공장이 가장 중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짝 생각해 봐야 될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황장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 정도는 누구나 압니다. 처음 망명했을 때의 과정, 그리고 그 이후 모든 것이 거의 007 스토리, 그리고 그야말로 소설을 능가하는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데 황장엽이 처음 왔을 때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보를. 가장 궁금했던 거는 뭐냐면요. 북한의 핵개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장엽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신 김정일의 세습 과정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미 김정일은 세습을 뭐 완료하고 나서 상당히 물론 그 황장엽이 왔을 때는 이제 세습이, 그러니까 김일성이 완전히 죽기는 전이었습니다만은, 그때 김정일의 세습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안정이 됐는데 굳이 뭐 궁금할 것이 많이 없었죠. 다시 얘기로 돌아옵니다. 먼저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토착 세력을 제거했죠. 그 다음에 남노당을 정리했죠. 그 다음에 연안파, 즉 중국 세력도 제거하고 소련파도 제거했습니다. 그럼 북한 제1인자는 당연히 김일성이 됩니다. 그럼 제2인자가 누구죠? 공식적인 제2인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비슷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박금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갑산파의 중심 인물입니다. 갑산파 얘기는 처음 듣죠. 갑산파가 왜 갑산파냐면 사람들이 주로 갑산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갑산파로 불리는데요. 박금철이 뭐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제시대에 감옥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시대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력이 뭐냐면요. 바로 보천보 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보천보 전투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김일성은 보천보의 지리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도를 그려주고 김일성이 이끄는 그것도 말은 많습니다. 김일성 거기 없었다는 말은 있는데 뭐 어쨌든요. 그 지도를 그리고 길잡이를 했던 사람이 이 박금철입니다. 보천보라고 하니까 뭐 이름이 이상한데,
보천이라고 하는 데 있는 즉 물저장 시설입니다. 함경남도 갑산군 보천면에 있는 보천보고 거기에 있는 시설을 습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천보 전투고, 이 사람들이 당연히 뭐 갑산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갑산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김일성이 가장 앞에 내세우는 업적이고, 뭐 경음악단, 그러니까 밴드 이름도 보천보 경음악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또 김일성 신격과의 출발점이 바로 보천보 전투입니다. 김일성 신격과 출발점이라고 하면은 김일성의 뭐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뭐 제너럴 시어먼호 사건에 뭐 주도적으로 뭘 했다는데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그 다음에 김일성이 뭐 배움의 천리길, 그것도 별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보천보 전투거든요. 실질적으로 총을 쐈던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 출발점인 보천보 전투에 대해서 박금철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또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는요, 혁명 전통의 다원화를 시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혁명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왜 김일성 혼자의 것이냐, 우린 뭐냐 라는 얘기가 되겠죠. 저는 이걸 어떻게 좀 다르게 씁니다. 즉, 혁명 서사의 공유화다, 그것을 시도했다라고 봅니다. 갑산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박금철, 그리고 리효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은 좀 있었는데요. 박금철은 정말로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1963년에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할 때 수행했고, 64년에는 또 최용건이 중국을 방문할 때 수행해가지고 모택동과 함께 앉아서 회담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또 1965년에는 아예 조선노동당 대표단장으로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수카르노하고 회담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터져버렸습니다.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갔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1965년에 이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수카르노하고 대표단장 자격으로 회담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65년 12월에 부인 서채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뭐 서채순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뭐 어느 정도 직책은 가지고 있었지만 일단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별 수가 없었는데요. 박금철이 일제시대에 형무소에 수감이 되었는데, 그 형무소가 어디냐면요, 서대문 형무소였거든요. 그때 서채순이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둘이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화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 서채순 일대기를. 그 제목이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김정일이 놓치지 않은 겁니다. 즉, 누구를 뭐 숭앙한다는데 숭앙의 주체가 누구냐, 또 일편단심의 대상이 누구냐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검열이 시작이 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비판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즉 뭐 김일성이야 건드릴 수 없는 이미 신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니까 2인자가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한 건수만 잡히면 뭐 그냥 양옆에서 그저 뭐 죽여버리겠다 덤비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박금철이 몰락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갑산파가 모두 몰락하는 시초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게요, 김정일이 이 박금철을 비판했던 뭔가 논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논거가 뭐냐면요, 개인 우상화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나중에 개인 우상화를 누가 더 많이 하는가는 참 재밌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는 김일성의 가게만이 권력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뭐 그래서 김정일이 어떤 조직을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권력을 쥐었는지에 대해서는 인터넷만 찾아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김정일에 대해서 연구가 제대로 시작된 것은 김대중 정부부터입니다. 그 전에 이제 김정일에 대해서, 김정일이 직업이 뭐냐, 김일성 아들이 직업이죠. 그리고 뭐 성격이 포악하다, 뭐 그리고 뭐 왜 그랬는가는 모르겠는데 뭐 무식하다, 별 얘기들이 다 있었는데, 김대중의 경우에 김정일에 대해서 어쨌든 북한의 지도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일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라고 지시를 하면서 그때부터 객관적인 연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아무튼 김정일이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김정일이 이제 김일성의 이른바 백두혈통만이 정권을 잡게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그렇게 쉽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제일 먼저 김영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영주는 김일성의 본명이 김성주죠. 김성주의 동생입니다. 친동생. 김일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동생이 있고 그 밑에 동생이 김영주거든요. 그런데 바로 위형, 그러니까 김일성의 바로 아래 동생은 해방 이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주가 이제 떠오르는데요. 이 사람이 관동군 통역입니다. 일본 관동군이요. 그 사람 통역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찝찝하겠죠. 그래서 강제로 끌려갔다라고는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관동군의 징집 체제라든지 그 다음에 현지인, 이 사람이 통역으로 썼다는 말은 현지인이었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관동군의 인력 충원 체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 대단히 이 사람이 뜻을 품고 일본 관동군과 협조했던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관동군 통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나라 말을 어느 나라 말로 통역했는가?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를 통역해야 됩니다. 관동군이 있었던 곳이 만주였죠. 중국어 통역이 필요했다는 것까지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에는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 나라 말을 통역을 해야 됩니다. 실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어학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또 실제로 나중에 북한의 높은 자리에서 한 일들을 보면 머리도 아주 좋은 사람이고 모스크바에 가서 정치경제대학에서 석사까지 한 사람입니다. 해방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김영주는 즉시 입장을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때까지는 관동군의 편에 서서 잡혀오는 중국군이나 아니면 조선 만주 비적들 이런 사람들이 말을 통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반대가 되죠. 일본군들 포로라고 하긴 그렇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와 있었느냐 하면요, 서울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요, 김영주하고 가까웠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에 있었고 또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이용상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성남시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불과 2005년에 죽었습니다. 다 압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김영주가 건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아주 머리가 좋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절대 오버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거 보고 나서 내가 숟가락 얹을 판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었겠죠. 그래서 아예 지방에 가서 강계에 갔다고 하는데요. 쫓겨갔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각에서 아주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일 있을 때 가끔씩 평양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우받으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죽었겠죠. 언제 죽었느냐? 2021년 12월. 그러니까 제가 지금 2024년이지 않습니까? 불과 3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100년 이상 살았습니다. 김영주가 김정일과 모종의 묵계를 한 것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 증거 없죠. 그런 거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김정일 입장에서 자기 작은아버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멀리 지방까지 가서 편하게 살아가면서 권력의 뜻도 없는 사람을 죽일 이유는 없죠. 김정일이 또 우리나라 전통적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은아버지를 이유 없이 죽일 수가 없는 것이고, 김정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의 경우에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김정은이 김영주라든지 김평일을 보는 시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김정일의 입장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은 김평일입니다. 김평일이라고 하는 김일성 아들입니다.
김성애의 소생입니다. 북한이 인정하는 김일성의 부인은 김정숙 그리고 김성애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물론 김정숙 이전에 김일성과 같이 살았던 여자 이름이 지금 2명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김정숙, 김성애와 이제 정식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었던 여자들은 많습니다. 제갈이라고 하는 성을 가진 사람, 또 홍이라고 하면은 누군가 모를 건데 벽초 홍명희의 딸입니다. 예, 홍이라는 성을 가졌던 사람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름이 명확하게 알려진 사람 여자만 한 5-6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김정숙의 첫 부인이 김일성의 첫 부인이 김정숙입니다. 그 전에 살았던 여자가 한 2명 정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정식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 민족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당연히 과장합니다. 그런데 과장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 일이 제법 많이 있고 인생 스토리도 아주 상당히 복잡합니다. 김일성이 첫 남편도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다가 김정숙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원래 전화교환수였다고 하죠. 김성애입니다. 그리고 김성애가 낳은 아들이 김평일 그 다음에 김영일입니다. 김정일은 기본적으로 김성애를 아주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성애가 낳은 아들이니까 김평일도 당연히 미워하겠죠. 여기서 나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김일성이 1912년에 태어났습니다. 김정일이 194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김평일이 195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김평일을 낳은 김성애는 1928년생입니다. 김정일하고 나이 차이가 많지 않죠. 얘기가 지금 되는 것은 1972년입니다. 이때는 이미 후계 구도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지만 공식화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72년에 김일성이 환갑이 있었죠. 그래서 자신이 환갑잔치들에서 최고 수뇌부, 전부 다 아까 얘기했던 항일 빨치산들 중심입니다. 최고 수뇌부들하고 이제 식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서로 좋은 이야기로 덕담을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후계자로 좋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말을 꺼낸 사람이 바로 최현, 즉 지금 잘 나가는 최룡해의 아버지입니다. 이 최현이 대놓고 김정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주, 그러니까 김일성의 동생이죠. 김영주가 또 이를 거들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김평일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1972년에 김정일은 이미 아버지와 함께 많은 일들을 하고 또 국빈 자격으로 외국도 많이 다녔습니다. 나이도 30살이 넘었습니다. 반대로 1972년에 김평일은 16살짜리 학생이었습니다. 비교가 되지가 않죠. 이렇게 해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완전히 올라서고 김평일이 그 이후에 어떤 세월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다 알려져 있습니다. 아예 그냥 뭐 평양은 그냥 북한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외국 대사관의 대사로서, 하지만 실권은 전혀 없는 대사로서 외국만 떠돌다가 최근에 평양에 들어가서 뭐 감시당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감시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별 의미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요, 김일성으로 하여금 야 정말 빨리 세습해야 되겠다라는 욕망을 더 느끼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면 베트남에서 발생합니다. 북베트남의 그 호지명이죠. 이 사람이 죽은 것이 1969년이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이미 그 전부터 호치민 이 사람의 건강은 심각했습니다. 1년에요. 보통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것이 4-5개월 정도였고요. 그리고 죽기 이전에도 한 달 이상 연속해서 근무를 못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월남전이 한창이었죠. 근데 호치민이 뭐 이렇게 돼서 제대로 업무를 못하니까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여기 재밌는데요. 남베트남 민족 해방전선, 즉 베트콩,
그 다음에 남베트남 정부, 이 사람들을 협상장에 참여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시킨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베트콩은 북베트남하고 다른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서로 물론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전쟁 끝나자마자 결별했어요, 거의. 이 문제, 뭐 그 외에도 다른 문제, 또 경제적으로 뭐 어느 쪽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전쟁 중인데 군사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또 이제 자원을 배분해야 되니까 농업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호치민이 그렇게 이제 들어누워 있으니까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이런 혼란을 직접 본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그러면 김일성의 입장에서 야,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갔는데 이제 중국하고 소련 승인이 남았죠. 소련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자신의 뭐 제가 좀 속칭으로 나와바리 안에만 있어주면 뭐 그렇게 신경은 안 썼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다르죠. 한국 전쟁 이후에 중국과 북한은 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중국 군이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도 몇 년씩이나 북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철수하는 과정도 거의 좀 쫓겨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연안파 숙청도 있고,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당시 문화 대혁명 기간이었죠. 중국의 행정력 그리고 군사력이 완전히 와해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변 지역의 조선족들이 국경을 마음대로 막 오가고 장사를 하고요. 또 연변 지역에서 북한 화폐가 통용되는 상황까지 몰려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하고 정반대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중국 위안화가 공공연히 거래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달러는 기본적으로 환전을 해야 되죠. 근데 북한에서는 달러나 아니면은 위안화가 당연히 거래가 되고 북한 돈보다 훨씬 신인도가 높습니다. 요게 정반대였던 겁니다. 중국 연변 지역에서 북한 돈이 통용되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어떻게든 관계를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970년에 주원래가 북한을 방문하는데요. 지금 이 사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만나는 사진인데, 중요한 거는 둘이 만나는 사진이 아닙니다. 뒤에 주원래가 타고 온 전용기의 숫자를 봐야 됩니다. 앞에 이제 그 알파베트가 안 보이는데 IL, 일루션기입니다. IL 216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원래 주원래 전용기가 있습니다. 그게 208입니다. IL. 그런데 216으로 바꿔서 타고 온 겁니다. 그러면 216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고 왔느냐?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 원수 입장인데, 국가 원수나 매한가지죠. 주원래 총리니까. 그 사람이 타는 비행기를 함부로 그렇게 못 바꾸거든요. 즉, 페인트 칠만 새로 해서 글자만 바꿨다는 얘기죠. 비행기는 안 바뀌었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216 그리고 415라고 하는 숫자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415부터 말씀드리죠. 4월 15일 태양절, 김일성 생일입니다. 그러면 216은 뭐냐면요, 광명절 또는 광명성절, 김정일 생일입니다. 둘 다 북한 최고의 명절입니다. 최근에 이제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은 행사가 조금 축소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원래가 왜 굳이 216이라는 숫자를 비행기에 칠하고 왔느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김정일로의 세습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마저 승인하게 되고 김정일은 세습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북한에 대해서 5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편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번외편으로 가겠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얘기인데요. 북한만이 아니고 핵개발의 역사를 다른 나라도 조금씩 얘기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핵은 개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미묘한 세력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지금 북핵과 관련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1945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의 전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 일본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이야기를, 일본 이야기를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언제나 부탁드리지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큰 힘이 됩니다. 요즘 구독자 수가 꽤 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하죠. 감사합니다.